나만 살겠다.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 돈 엔화를 약세로 만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미국마저도 환율을 약화시켜가지고 수출로서 그 내수 경기를 진작하려고.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 똑같이 자기들도 이제 자기들 통화를 갖다가 또 평가 절하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계 모든 국가들이 식으로 돼버리면은 거대 경제권인 일본과 유럽과 미국이 소위 환율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2013년 전 세계가 소리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다. 바로 환율 전쟁. 그 가운데 한국이 있다. 지난 1월 자동차 담당 기자들이 선정하는 한국 올해의 차가 발표됐다. 지난해 국내에 출시된 45개 차종을 대상으로 성능, 편의성, 안전 등 6개 항목이 심사됐다. 2013 올해의 차, 영광은 토요타 캠리에게 돌아갔다. 행사가 개최된 것은 올해가 3번째, 수입차가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開発された トヨタのグローバルコアモデルです. 그런데 토요타를 찾아온 경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토요타는 작년에 그 2년 만에 그 GM에게 뺏겼던 세계 1위 자리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토요타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작년 기준으로 12.1%이고요. 현대 기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8.8%로 지금 세계 5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40억이 넘는데요. 차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실제 한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업체들이나 한국 업체들은 수출 비중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비중이 약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약 20%, 나머지 80%는 전부 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특히 환율의 영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왕자 탈환에 성공한 토요타. 하지만 부활을 예상한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북미 시장에서의 대규모 리콜 사태,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과 부품 기지인 태국 홍수 등 토요타는 연이은 악재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절치부심하던 토요타는 지난해 신차 10여 종을 쏟아내며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호황을 누렸다. 그리고 때맞춰 이 흐름에 날개를 달아준 변수가 자동차 시장에 등장했다. 바로 환율이다. 환율이 자국에 유리하게 돌아갈 경우에는 가격이라든지 부품 원가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제 수익 구조를 굉장히 좋게 하는 영향이 있고요. 그게 결국 이제 이어지면서 캐펙스, 즉 자본적 지출로 연결되고 그건 역시 신차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지는 선순환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환율의 조그만 변화가 나중에 시장 판매라든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구조가 되면서 자동차 업체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자동차의 가격은 물론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2013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승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그 시작은 일본에서부터였다. 그동안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역시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로화를 대량 공급했는데요. 그 결과로 일본은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불리함을 겪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그 대응책이 필요했고 또 이번에 아베 정부가 엔화를 많이 방출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쓴 것입니다. 거침없는 엔화 약세는 일본의 새 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무제한 금융 완화 정책을 약속한 아베 신조 총리.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아베 정부 출범 전 달러당 80엔을 밑돌았던 엔화 가치는 아베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말 86엔으로 치솟은 뒤 100엔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엔화 가치의 하락은 일본 수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 일본과 수출 품목이 겹치는 우리나라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일본의 주요 수출품과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 또한 자동차, 철강, 그리고 반도체 등 이러한 제품들을 우리나라와 같이 똑같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엔화 약세가 우리나라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고요.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엔저 이후 우리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일본 업체들은 엔저에 힘입어서 1월 미국 시장 점유율이 작년 12월 36%, 작년 연간 35%에서 37%로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현대 기아차는 작년 연간 8.7%에서 7.7%로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토요타, 닛산, 혼다는 이 환율이 약세로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발빠르게 해외 진출과 확장에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이러한 일본 기업의 공세에 맞서 가지고 현대는 원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데 비해서 현대 기아차는 오히려 수세적인 입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엔저 공습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 가운데 하나인 현대 기아차.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가격을 앞세운 일본 업체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산업이 또 대표적인 일본하고 특히 도요타라든지 일본 자동차 회사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격 경쟁이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라서 엔저가 주는 그 효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자동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비싼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싼 자동차를 원하겠죠. 그러면 현대자동차보다 예를 들어서 토요타나 닛산이나 이런 자동차를 더 구입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통계치 수치에 의하면 엔화가 1% 하락하면 현대자동차의 수출이 약 10,000대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며 다양한 기술력이 종합되는 자동차 산업은 다른 부문과의 연관성이 높아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로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업체들에게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 자동차 산업은 협력업체를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기업이 아니고 한국의 많은 중견, 중소기업을 같이 거느리고 있고요. 또 이 조립기업과 이 협력기업 사이에 수많은 고용을 유발하는 그런 또 산업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과 직접 경쟁하면서 혹시 경쟁력이 약화되면은 수많은 협력기업과 수많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주축으로 삼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엔화 약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동차 산업이 워낙 환율에 민감한 데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기 때문이다. GM과 크라이슬러, 포드가 있는 미국과 폭스바겐, BMW, 벤츠의 본사가 위치한 독일이 바로 그런 경우다. 현재 일본은 어떻게 본다면 나만 살겠다 이런 입장이죠. 국제사회 전체 일원으로 본다면 나만 살겠다.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 돈 엔화를 약세로 만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 예컨대 유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수출 많이 해야 돼. 중국도 수출 많이 해야 돼. 유로도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돼라는 관점에서 온 나라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환율을 그 나라 통화를 절하시킨다면 그야말로 국제금융시장의 질서나 균형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각국들이 자기 나라 사정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환율을 낮춰서 수준을 촉진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국내 문제를 외국 국가에 떠넘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거대 경제권인 일본과 유럽과 미국이 소위 환율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경제가 동반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든다, 세계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엔저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베 총리는 무려 20조 엔, 우리 돈 240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많은 돈을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것. 즉,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환율이란 카드를 이용한 것이다. 알다시피 중앙은행이 또는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내린다거나 통화락을 열린다거나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뭐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환율이라는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수출 주도형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환율을 떨어뜨리고 그 나라 엔화를 약세로 만들고 인해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일거에 확보한다는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서 아마 환율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 아베 정부가 들어와서 추진하는 엔저라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넘어가고, 그리고 선진국 그리고 이제 주요 도상국을 대상으로 수출 중심형 성장 모델을 갖고 있는 국가들한테는 일본이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출 그리고 경상수지 이런 것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경기 침체 역시 환율에서부터 시작됐다. 1985년 9월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인 G5 재무장관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달러화 가치를 낮추고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를 크게 올린다는 데 합의했다. 1985년도에 그 달러와 엔화의 그 환율과 달러와 마르크의 환율이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미스 얼라이먼트 돼 있다. 그러니까 잘못 그 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레이건 정부 때 그 3개 국가 간에 일단 초기에는 합의를 해서 엔화의 가치를 더 높이고 도이치마르크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좀 줄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이 됐거든요. 플라자 합의가 1985년에 이루어졌습니다만은 80년대 초반은 일본의 세기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거든요.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냈던 겁니다. 플라자 합의로 불리는 이날의 합의로 인해 1년 만에 1달러는 259엔에서 150엔이 됐고, 달러 가치는 2년 만에 30% 이상 급락했다. 이날 이후 미국은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갖추게 됐지만 독일과 일본은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벌어졌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그게 500원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1달러 500원. 그렇게 되면은 좋은 거는 하나는 그건 있죠. 달러 표시로 된 우리나라 GDP, 1인당 GDP는 한꺼번에 2배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의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그야말로 급락을 하기 때문에 수출이 될 수가 없죠. 일본이 받은 충격은 특히나 커 10년 만에 통화 가치가 3배나 올랐다. 엔화 가치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기준금리를 대폭 내렸다. 코피 풀린 돈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들었다. 하지만 90년대 초 이 거품은 순식간에 꺼졌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었다. 일본은 그 장기 침체 속에서 환율이 약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으니까 2008년 이후에 갑자기 엔화 강세가 되어버렸던 거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에 엔화 강세가 지속됨으로 해가지고 일본 경제는 더블 펀치를 맞았습니다. 내수적으로는 디프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출 기업마저 엔화 강세 때문에 펀치를 맞았던 거거든요. 지난 91년 버블 붕괴 이후 2011년까지 일본의 평균 성장률은 0.9%에 머물렀다. 결국 지난 28년간 엔고와 씨름했던 일본 정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율로서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엔저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일본 국내 물가를
급격히 상승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는 주요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소비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내부 궁핍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노믹스가 어디까지 갈 건지는 아마 세계 경제 여건 그리고 이제 일본 국내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여기에 이제 전환점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28년 전의 통화전쟁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대신 이제는 일본이 칼을 들었다. 엔저에 힘입어 일본의 주가는 상승, 연일 최고 기록을 행진하고 있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밀어붙이기가 일단은 통한 셈이다. 지난 2월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경쟁적 통화 평가 절하를 차지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환율 전쟁을 견제할 만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다. 일본이 마지막 조치로 엔화를 약세로 돌려가지고 불황을 극복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통화전쟁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1985년부터 이 빚진 것 때문에 대놓고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번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그 통화 장관 회의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모두 비난하겠다 해놔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그 회의석상에서는 아무도 일본을 비난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상 일본의 엔저 기조를 용인하자는 것, 이런 입장은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이 엔저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세계의 비난이 쏟아지는 데 반해 미국 정부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경우라도 이유는 지금 무제한으로 좀 통화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에 전 세계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일단 살고 봐야 세계 경제 산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 그걸 허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일본도 나도 그러면 똑같이 통화량을 나도 늘려서 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계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너는 그건 환율 전쟁이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환율 전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지난 한 20년 정도 일본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엔저 용인 요건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 정책적으로 엔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경제 부활이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좋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본보다 앞서 3차례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다. 또 일본 경제가 살아날 경우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손해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야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 수출 경쟁에서 싸우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좋은 물건들을 소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어서 오히려 수입 물가가 싸지면 미국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죠. 지금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할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경제가 침체가 돼가면은 일본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그 통화전쟁을 용인함으로 해가지고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국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를 미국은 바라고 있는 거죠. 반면 엔화 하락으로 우리 수출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자동차 외에도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일본과 수출 시장 경합도가 높은 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 수출품 5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개가 중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단행한 미국,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돈을 풀었던 유럽연합, 대규모 경기 부양을 선언한 일본까지 수면 아래서 진행되어 온 환율 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전쟁 속으로 내몰린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 이 환율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입니다. 이들이 영향을 받으면요,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협력업체들도 똑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가 현대자동차가 10% 코스트 절감을 해야 된다면은 협력업체들은 15%나 20%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일단은 상당히 그 원가에 비해 상당히 일단 쿠션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원가 엔화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로 인해서 예컨대 대외 경쟁력이 줄어들고 원가 압박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하청 기업으로 전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직까지는 기술력도 있고요. 그리고 R&D를 투자해가지고 좀 더 소위 기술을 개발하고 능력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충분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율 하락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이 92.7%에 달했다. 특히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 일본 제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답도 많았다. 저희 중소무역업체 322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실시 결과 약 3분의 1 정도의 기업이 엔화 약세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하기가 힘들어서 가격 인하를 이미 단행했거나 혹은 가격 인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마땅히 없는 상황. 하지만 중소기업 상당수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45%가 환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 변동보험과 통화 파생 상품 등을 이용해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28.4%에 그쳤다. 대중소기업으로 나눠 얘기하자면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해외 생산 비중도 높고 환 리스크 관리의 기법도 많이 갖추어져 있어서 사실은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타격이 적을 거로 예상합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정반대로 해외 생산 기지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환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좀 취약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의 충격을 그대로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관리에 소극적인 이유, 그 배경엔 키코 트라우마가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들이 환율 하락에 대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했던 환율 파생 상품 키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급변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국내 770여 개 기업이 2조 2천억 원의 손실을 받아 도산한 기업은 물론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과 소송 중인 기업도 상당수다. 실제로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키코 사태가 발생한 2008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2008년도에 이제 발생됐던 그 키코 사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또 이제 그 불신 같은 거라든지 그 불안함이 이제 확산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떤 그 환 리스크 관련 파생 상품을 이용한 그 리스크 환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사실 많지 않단 말이죠. 키코가 어떻게 된 구조냐 하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이제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투기적 요소가 가미된 어떤 환보험이었는데 사실 그런 보험은 사실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보험 말고 기업들이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기업 활동,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 변동 보험을 만들고 그걸 가입하도록 중소기업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발 양적 완화 정책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059원인데 반, 중소수출기업은 1,102원. 환율 1,100원대가 무너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위 미치는 장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지난 2월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최근 중소기업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 환율 대응책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식을 이렇게 좀 정확히 안 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이미 뭐 오래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환율 리스크 관리를 안 하면은 그냥 앉아서 그냥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기업의 사활이 걸렸을 정도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이제 환 리스크 관리, 환 해지를 신경을 쓰고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사안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원화 강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특히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은 원화 강세로 인해서 당장 이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또 수출 단가 인하 압력을 받는다든지 또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서 이제 상대 경쟁국 제품과의 그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이게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 계속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려가 됩니다. 대기업에 비해 환율로 인한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 환위험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환 변동보험이라는 정책이나 뭐 이런 상품들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뛰어난 기술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 회사도 최근에 환율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제작하는 부품의 70%가 일본 자동차 업계로 수출되는데 엔화 하락으로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으로 2010년도까지 그리고 2012년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엔화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도 10월부터는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실질상으로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한 35%에서 40% 이상의 실제로 채산성 하락이 생기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부작용도 목격되고 있다. 고통 분담을 이유로 협력업체에게 납품가 인하 혹은 환차손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해서 납품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대기업도 있다고 한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환율 원화 강세로 인해서 채산성이 악화된다든지 또는 수출 이제 물량이 이제 감소한다든지 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을 사실 자기 대기업이 직접 이제 감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2차, 3차 그 벤더 업체한테 이제 하청업체한테 이렇게 이제 전가하는 경우가 보이지 않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서 또 우리 중소기업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역학관계가 돼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손실을 이제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나 이런 이제 뭐 지원기관에서 어떤 그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실 동반 성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건 아마 좀 더 제도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제 그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환위험 관리 등 단순한 대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고 고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 가격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거꾸로 지금은 우리 해외 바이어들한테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더 영업력을 키워서요. 수주를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진짜 기존에 일하던 부분은 절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리기 어렵고요. 그러면
기존에 일하고 있는 부분을 올리는 것보다도,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영업력을 키워서 수주를 더 받아내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저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준비 없인 우리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한편 엔저가 우리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핵심 원료나 부품을 수입하는 업종의 경우 원료 수입 가격이 낮아져 원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되면 제일 좋은 게 우선 수입되어지는 그 제품들의 원화 가격이 싸지는 거죠. 옛날에는 만약에 10,000불짜리 수입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1,000원이었다 그러면 그게 1,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900원이 됐다. 1달러가 900원이 됐다 그러면 900만 원으로 이제 하니까 수입 물가가 싸지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물가 안정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강세 통화로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더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똑같은 해외 설비라든가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엔저와 원화 강세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란 이야기. 즉, 가격 경쟁력은 불리하지만 승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업은 환율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술력과 품질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적 경쟁력을 길러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소나타하고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그 중형차인 캠리하고 가격이 현대자동차 가격이 조금 더 비싸졌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건 결국에는 뭐냐면 엔저와 원고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 소나타가 값이 좀 비싸지만 캠리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 이런 식의 소비자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제 아주 끊임없는 그런 질적 개선 노력과 플러스 이제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보다는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술 투자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되고요. 정부에서도 R&D 지출에 대한 어떤 그 유인책을 좀 더 만들 필요도 있고, 특히 기업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수출을 하거나 특정한 품목에 의존하는 경향을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야 어떤 쪽에서 충격이 오더라도 또 다른 쪽에 가서 그걸 피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엔저가 장기화될 거란 의견도, 적정 환율을 찾아갈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엔저의 파고를 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닌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수출, 수입, 대외 거래를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대외 거래가 오늘 당장 계약을 해서 오늘 당장 대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1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대금이 지불되기 때문에 환율이 빠르게 변동을 하면 그 계약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 전반적인 그러한 환율의 변화 추세 자체를 정부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대외 경제 환경에 의해서 야기되는 그러한 환율의 추세를 정부가 그걸 반대 방향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역시 환율이 너무 빠르게 떨어진다든지, 그렇잖아요. 환율의 그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환율이 움직인다든지 했을 때 그 속도와 그 변동성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그 정책, 스무딩하는 정책이죠. 수출 대기업의 경우 지난 5년간 고환율 기조하에 혜택을 받아왔다. 때문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과거 개발 연대 시기에 정부의 환율 정책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진국 따라잡기 시기가 끝난 현 상황에서 정부의 환율 정책으로 수출 기업의 수익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신 수출 기업들은 내부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한다든지 아니면 현지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향 등으로 환율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그 환변동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특히 환율이 움직일 때 그때 환변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그때 대응을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환변동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항상 선행해서 환변동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미리 대응을 하셔야만 적시에 환변동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 경쟁력 약화는 분명 기업에겐 부담이자 고통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의 차질을 개선하고 활로를 개척해 경쟁의 방법을 다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할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쟁과 고통 분담이 아닌 공존과 상생할 방법 또한 마련해야 한다. 서울 한 은행의 딜링. 하루에도 수백 건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딜러들에게도 선진국들의 잇따른 양적 완화 정책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한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의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베 정권 이후에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환율 전쟁이라는 말이 불가피할 정도 그런 말이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는데요. 단지 글로벌 달러의 강세 혹은 약세로 환율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함께 당국 혹은 수급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의 거래 자체가 한 방향이라고 하기보다는 복잡한 요인들이 계속 가미되면서 환율이 어느 트렌드를 타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됐던 지난해 말부터 당국은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정책의 방향에 따라 물가, 더 나아가 내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적으로 이제 선진국에서 전부 다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상품 시장에서의 상품 가격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가라든지 금 가격이라든지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들이 그렇게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통화 완화를 해서 환율이 만약에 절하가 된다. 그런다면 수입 물가까지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은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환율 문제. 분명 엔저 원고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수입 물가 하락으로 인한 내수 안정화, 국가 산업과 경제의 차질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양날의 검과 같은 환율 문제. 당국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든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 보다 많은 이익, 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좋을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물가는 떨어지지만 수출이 안 될 것이고, 반면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은 물가는 오르겠지만 수출은 늘어날 것이다 이거죠. 결국은 정책 당국자의 포커스가 입장이 성장으로 갈 거냐, 분배로 갈 거냐. 성장으로 가면서 대기업 위주로 간다 그러면은 환율을 약세로 만들고 우리나라 원화를 약세로 만들어서 원화 전환시켜서 수출을 늘리는 쪽으로 갈 것이고요. 반면에 서민을 위하고 전반적인 물가를 바란다 그러면은 분배를 바란다 그러면은 소위 일방적인 대기업 위주의 환율 절하보다는 환율을 절상시켜서 원화를 강세를 만들어서 내수 기반을 북돋우고 물가를 떨어뜨리는 전략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2013년 환율 전쟁. 자신들의 경제 회복 발전을 위한 국가들의 뜨거운 전쟁터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 전쟁이 위기가 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가 될지 전쟁의 승패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을 것이다.